번째 비밀을 공개합니다. 신성장 엔진을 찾아내고 알아야 돈이 됩니다. 신성장 엔진 속에 숨어있는 보석을 찾아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미래를 예측하고 적중시키는 능력. 네, 안녕하세요. 수익을 말하다 시크릿 코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김용준입니다. 일단 지금 거의 이제 날씨도 이제 많이 더워졌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여름이 시작되고 있고요. 일부 지방에서 지금 이제 장마가 시작되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지금 장 자체가 상당히 좀 바닥권에서 좀 반등을 일부 하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방향성이 좀 모호한 상태에서 상당히 어려운 지금 시간들을 좀 보내고 계시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저희가 이제 준비한 주제는 이제 이쪽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이제 휴가철이 이제 시작되기 전 단계에서의 어떤 상황에서, 카지노, 여행, 레저라는 쪽에 대한 부분을 좀 한번 오늘 좀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물론 이것이 이제 중장기적인 어떤 성장 사이클에 대한 부분을 완전하게 확인한 단계는 아니긴 하지만, 최소한, 요번 어떤 흐름들에 있어서는 의미 있는 반전 정도는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하나하나씩 좀 따져볼 필요가 좀 있지 않은가 좀 생각이 듭니다. 먼저 카지노, 여행, 레저라는 거에서는 우리가 먼저 라이프 사이클이라는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이프 사이클의 변화가 카지노, 여행, 레저에 대한 기대치를 좀 높이고 있다라고 먼저 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라이프 사이클의 변화라는 것은 결국 이 부분입니다. 결국 우리가 지금 실질적으로 경제 여건이나 이런 내수 기반들은 좀 많이 약해지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이유가 뭐냐면 가처분 소득이라는 것이 있죠. 이 가처분 소득이 감소한다. 가처분 소득이라는 것은 내 총 수입에서 빼야 될 지출 부분들이죠. 지출 부분에서 보통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로 이제 담보대출을 받으면 여기에 이자도 나갈 거고요. 아니면 기타 생활비도 나갈 거고요. 하여튼간 이렇게 해서 전체 수입에서 반드시 필수적으로 지출해야 되는 비용을 뺀 나머지 부분을 갖다 이제 가처분 소득이라고 그러는데 수입이 많아지거나 아니면 지출이 줄어들거나 하면은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겠죠. 사실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쓸 수 있는 소비 금액이 많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여가나 레저 쪽을 이용해서 지출할 수 있는 비용이 늘어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은 실질적인 우리의 경기 환경이 뭐냐면 가처분 소득이 지금 현재 감소하고 있다라는 거죠.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레저 쪽에 관련된 비용은 증가하고 있다. 가처분 소득이 이제 증가하는 케이스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소득을 통해서 수입 금액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아니면 자산 소득이 증가하는 게 있겠죠. 자산 소득이 증가하는 대표적 예로는 우리 환경에서는 부동산 소득이 올라가거나 아니면 주식 투자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내 자산 소득이 증가하는 이런 패턴이 나타날 때를 우리가 이제 소득 금액이 증가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이자율도 하락하기 때문에 은행에다 맡겨놓고 받아들이는 돈이 줄어드는 거고요. 물가가 상승한다는 것은 결국 그만큼 내가 소비해야 될 금액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처분 소득이 감소한다는 얘기는 전통적인 개념에서는 얘네들에 대한 지출 비중을 줄이는 게 될 건데 오히려 지금 이쪽이 쓰는 부분이 올라간다. 이거는 결국 우리의 생활 습관이 좀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경제학에서는 소득이 적을 때는 여가 시간이 많다라고 그럽니다. 근데 소득이 많아지면 여가 시간이 줄어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결국은 소득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가에 대한 비용이 증가하느냐 빠지느냐라는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이제는 어떤 삶을 살고 있냐면 여가라는 부분을 즐기게 된 거죠. 그리고 휴식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전반적으로 레저 관련 비용에 대한 소비를 지금 증가시키고 있다.
뭐, 그거는 이제 뭐, 비단 그 실질적인 생활에서 지금 보시면 많이 이제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금 지내고 보니까, 결국 이러한 부분들은, 지금 우리 지금 생활 곳곳에서, 오히려 이제 예전 같은 경우는 우리 앞 세대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세대들은, 돈을 많이 버는 거에만, 그리고 돈을 쌓아놓는 거에 대해야만, 집중을 했다고 한다면, 뭐, 우리 나이 때 이후부터의 사람들은 주로 뭐냐면, 적당히 벌어서 또 적당히 쓰는 거에 대한 부분들도 상당히 비중을 높였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 습관이 많이 바뀌었던 것들이 지금 이제 내저 산업에 대한 어떤 성장의 어떤 발판들이 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단기적인 관점에서의 어떤 흐름들을 좀 본다라고 한다면 원화 강세. 원화 강세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나라가 밖으로 나갔을 때 그러니까 한국이라는 나라를 떠나서 밖으로 나갔을 때는 그만큼 원화 강세라는 것은 밖에 가서 지불할 수 있는 지불 능력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1불에 그 1,200원 할 때는 결국은 우리가 1,200원을 갖고 일부를 바꿨지만은 이제는 우리는 1,000원만 갖고도 일부를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원화 강세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쓸 수 있는 밖에 나가 쓸 수 있는 돈이 줄어드는 거고요. 똑같은 조건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불할 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결국은 원화 강세가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여행이나 해외여행 쪽을 많이 갈 수 있고요. 해외에 뭔가 구매력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한다. 사실 거꾸로 보면 이제 원화 강세가 된다고 하면 외국인 관광객이 줄어들어야 되겠죠. 근데 지금 관광 환경 자체가 변화되다 보니까 원화 강세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관광객 수는 지금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이 지금 아주 특징적인 사실은 반대쪽으로 상충하는 부분들인데 이게 이렇게 지금 나타나면서 카지노, 여행, 레저 쪽에 대한 환경들은 지금 아주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요 부분까지는 이제 그 여행 쪽하고, 그리고 이제 카지노 쪽에 관련된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레저 쪽에서도 지금 소비 패턴들이 굉장히 특징적으로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국내 여행이나 뭐 해외여행 아니면 우리가 이제 건강을 위한 여러 가지 레저 활동들, 뭐 이런 것들이 커지면서 뭐 거꾸로 아웃도어 시장이 커진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요. 플러스 자전거 쪽에 대한 부분. 뭐 기타 등등 이런 쪽의 어떤 여가 레저 쪽에 대한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비중이 좀 확대되고 있다는 것들은 뭐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렌터카 시장이나 자전거 시장이 지금 연평균으로 계속적으로 시장이 성장하면서 여기에 대한 시장에 대한 분석을 좀 해야 되는데요. 2010년 이후 렌터카에 대한 연평균 성장률은 12%대 정도까지 지금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렌터카 시장이 확대된다는 것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렌터카 시장의 대체는 뭐 차가 사고가 났을 때 뭐 일정 부분 며칠을 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줄 수도 있지만 거꾸로 보면 이제 뭐 제주도를 간다든가 뭐 이렇게 갔었을 때는 사실은 우리가 차를 제주도까지 끌고 갈 수 있는 방법은 배를 타고 가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거보다는 현지에 가서 렌터카를 사용하는 비중들이 높아졌다. 그래서 전체적인 렌터카 비중들이 자꾸 커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차로 그러니까 자기 차로 움직이기보다는, 어떤 버스 전용 차선을 이용하기 위해서, 좀 큰 차를 빌린다던가, 하여튼, 이런 부분에서 지금 렌터카 시장의 그 연평균 성장률이 지금 12%대까지 지금 확대가 되고 있으면서, 계속적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뭐 이쪽에 관련돼서는 대표적으로 AJ 렌터카 같은 거 이런 게 이제 계속적인 실적이 올라오면서 이쪽 비중들이 좀 커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좀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시장도 역시 지금 상당한 변화를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자전거 시장 같은 경우에는 2005년도 기준으로 전체적인 시장 규모는 1,100억 정도의 시장 규모였다고 일단 1,100억 정도 시장 규모였는데 2012년도 되면서부터 이게 이제 그 시장이 이제 3,000억대.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지금 이제 한 7년 정도에 거의 이제 3배 정도 성장을 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 자전거 시장이 이제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고요. 구매 고객층 자체가 이제 젊은 사람들의 구매 고객층에서 나이가 드는 사람들이 건강관리 쪽에서 이제 자전거를 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렇게 자전거가 활성화됐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또 뭐가 있냐면 자전거 전용 도로라는 것이 이제 그 탄천을 중심으로 형성이 되면서 자전거를 타는 층들이 굉장히 많아졌던 거죠. 그래서 주말에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건강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40대, 50대 기준으로 올라오면서 가격대, 그러니까 평균 자전거에 대한 평균 한 대당 얼마씩이냐에 대해서도
20만 원에서 30만 원대까지의 그 평균 가격대에서 이제 40만 원대까지도 이제 평균 가격대가 올라왔다는 거죠. 사실 뭐 자전거는 싼 것도 있고 비싼 것도 있고 가격이 이제 천차만별입니다. 근데 뭐 비싼 거는 보니까 뭐 이제 거의 자전거 한 대에 3천만 원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고객층이 올라오고 소득층이 올라오면서 전체적인 가격대들이 올라왔다. 그래서 지금 분명한 것은 자전거에 대한 시장 그리고 렌터카에 대한 시장 이런 것들도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 규모를 보니까 많이 커지고 있다. 그래서 내저 쪽에서는 좀 볼 수 있는 게 지금 우리가 이제 당장 상장업체 기준으로 보는 거죠. 우리는 그 비상장업체의 어떤 일반적인 경제 논리를 조금 보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걸 이제 주식 투자를 연결을 해서 봐야 되는 부분에서 상장업체 중에서는 자전거 관련주가 몇 개가 있죠. 우리나라에. 뭐 참 좋은 레저 뭐 몇 개 있습니다. 삼천리 자전거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이제 조금 지나면서 이제 전기 자전거까지도 얘기가 나오죠. 전기 자전거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렌터카 쪽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AJ 렌터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레저 관련 쪽에 대한 얘기들. 결국 이 종목에 대한 분석들은 그 목요일 날 얘기하는 대박 플러스에서 종목에 대한 분석은 따로 할 겁니다. 그래서 레저 관련 쪽, 여행 쪽, 카지노 쪽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서 종목에 대한 분석을 좀 들어갈 거고요. 레저 시장에 대해서는 패션 쪽, 그러니까 아웃도어 쪽에 어떤 종목을 분석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직접적으로 이런 종목을 분석할 수도 있는데, 요거는 하여튼 그 정도로 지금 얘기를 하고요. 이제 카지노하고 여행 업종에 대해서 얘기를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지노 하면은 이제 우리가 내국인 카지노라고 할 수 있는 거하고 외국인 카지노라고 볼 수 있는 것들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국내에 지금 이제 카지노로 지금 분리돼서 있는 업체는 이제 내국인 카지노 기준으로 1개, 그리고 외국인 카지노로 16개. 근데 이제 전체적인 분포도를 좀 보니까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서울하고 제주가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부분이 거의 집중되어 있는 곳이 서울 쪽이 거의 집중되어 있고요. 제주 쪽도 관광단지로서 상당한 어떤 규모로 갔는데 뭐 절대 기준으로 봤을 때는 서울하고 비교는 안 됩니다. 제주가.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제 형성되는 게 이제 인천. 인천 같은 경우에는 국제공항이 있는 상태니까 뭐 가능하다고 일단 볼 수가 있고요. 부산도 일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도 관광 쪽에서 이제 카지노 쪽을 할 수가 있는데 대구 쪽은 약간 의외예요. 그래서 인천, 부산, 대구 쪽이 소규모로 형성되고 있다. 그래서 카지노 쪽 지금 보면은 내국인 기준의 카지노는 강원랜드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성 카지노 그쪽이 이제 국내 내국인들이 갈 수 있는 유일한 카지노고, 매출 규모나 절대 규모에서는 상당히 큰 시장입니다. 직원들 수도 거의 1,400명에 달하고요. 전체적인 매출 규모도 상당히 크고요. 근데, 지금 이제 강원랜드가 처음 이제 카지노가 형성됐던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 때문에 형성됐냐면, 사실은 이쪽이 광산이었죠. 광산이었는데 더 이상 이제 뭔가 개발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95년도에 폐광 지원 특별법이라는 걸 제정을 해서 이때 이제 그때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얘네들이 이제 폐광 쪽에 대한 특별법 지원으로 여기서 설립을 해서 카지노를 하도록 하는 한시적인 기간을 적용을 해서 니네들이 이쪽에서 카지노를 통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시켜라라는 쪽에서 이제 시작이 된 거죠. 물론 이제 말도 많고 탈도 많았고요. 여기서 이제 상당한 피해를 본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과거에는 이제 투자하는 쪽에서 일부 펀드 매니저 쪽에서는 카지노 관련 쪽은 투자를 안 하겠다라는 쪽에 사람들도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게 이제 다른 사람들이 어떤 피해를 통해서 어떤 경제적인 부를 창출하는 것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들이 좀 있었던 거죠. 어쨌든 지금 현재 내국인 카지노로는 강원랜드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수익 가치 대비로는 절대적으로 저평가 국면은 있지만 그러한 아까 말씀드렸던 디스카운트 요소가 좀 있었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적정 평가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가 최근에 이제 카지노 관련 외국인 카지노 중심으로 해서 주가가 재평가되면서 강원랜드 역시도 주가의 상승은 있었다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얘네들은 이제 한시적으로 2025년까지 이제 2025년까지만 이제 특별법 적용해서 유지가 될 수가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이제 외국인 카지노는 절대적으로 비중이 어느 쪽이냐면 서울 쪽입니다. 파라다이스 워커힐, 세븐럭 강남점, 힐튼 호텔점, 세븐럭 힐튼 호텔점 이렇게 해갖고 세 개가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서울에서 이제 카지노 사업을 하고 있는데 매출의 거의 절대적인 부분,
71.4%. 매출의 거의 71.4% 쪽이 외국인 카지노 쪽이 그 서울에서 지금 발생하고 있다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주 중심, 인천, 부산, 대구는 소규모 형성. 근데 제주도 어느 정도 형성됐다고 그랬지만 전체 매출이 70%이기 때문에 제주가 아무리 많이 가져간다고 해도 30% 이상을 못 가져가겠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카지노는 어디를 중심으로 형성돼 있다고 보시면 되냐면 서울을 중심으로 형성돼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방문객 기준으로도 76.4%가 이쪽에 지금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지노 쪽, 특히나 외국인 카지노 쪽의 절대적인 것들은 서울 쪽에서의 카지노의 방향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전체적인 그 카지노의 어떤 업황이나 흐름들을 설명할 수 있다라고 지금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카지노라는 거를 갖다 분석하는 방법에 있어서 매출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 VIP하고 매스라고 두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드로백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게 이제 뭐냐면 1인당 지출하는 비용.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그냥 재미삼아서 이제 한번 가갖고 뭐 10,000원어치, 뭐 10만원어치 이렇게 하고 온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이 드로백이라는 것은 1인당 지출하는 비용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결국 1인당 지출하는 비용이 많은 사람과 적은 사람으로 나눠져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아주 즐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재미삼아서 한 번씩 하고 마는 것들 정도. 뭐 이렇게 봤을 때 결국 그러면 카지노에 대한 실적은 어느 쪽에서 거의 절대적으로 잡히냐면 VIP 쪽이 거의 절대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VIP 쪽은 드로백 기준으로, 그러니까 1인당 지출액 기준으로 매스에 대해서 거의 수십 배에 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 사람들이 뭐 10만 원을 쓴다면 진짜 VIP들이 오면은 1,000만 원, 2,000만 원씩 쓰고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1,000만 원, 2,000만 원씩 사실은 여기다 버리고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카지노의 결국 절대적인 것들은 VIP를 얼마나 많이 유치하느냐, VIP를 유치하느냐가 카지노에 대한 절대적인 어떤 그 실적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하고, 결국 VIP를 많이 유치할 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도 중요한 얘기가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그 카지노는 파라다이스라는 회사와 GKL이라고 분류를 하죠. 근데 파라다이스는 어느 쪽이 강하냐면 VIP 쪽이 강합니다. 그래서 파라다이스는 거의 VIP 기준의 어떤 영업 기반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GKL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인, 그러니까 일반 소규모로 투자하는 소규모로 하는 매스 쪽의 매출 비중이 높다는 얘기고요. 자, 이렇게 해서 파라다이스하고 GKL은 약간의 그 똑같은 카지노 쪽의 방법론에서 좀 차이가 있다. 결국 이 얘기를 우리가 왜 알아야 되냐면 카지노에 대한 실적을 분석할 때 결국 뭘 갖고 결정을 하는 거냐면 VIP 기준으로 얼마의 매출 해갖고 얘네들의 실적이 어떻다. 그러면 결국 VIP 쪽의 그 비중이 줄어드냐 늘어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요. 근데 또 일반적인 사람들도 무시를 할 수 없는 게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별도의 부대 비용이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지노의 수익성, 홀드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좀 우월하다는 거죠. 오늘 기사를 보니까 파라다이스에 대한 부정적 보고서를 낸 애널리스트 중에 한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파라다이스는 이 홀드율이 좀 떨어진다. 그래서 조금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라다이스는 VIP 중심의 어떤 영업 기반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그 GKL 같은 경우는 매스 기준의 그 영업 기반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우리나라의 그 카지노 환경에 좀 변화가 좀 나타나는 부분이 뭐냐면, 원래 2012년도까지는 일본 관광객이 거의 카지노의 절대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VIP 기준으로도 일본 쪽이 거의 장악을 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카지노 쪽은 결국 일본 관광객이 얼마나 유치되느냐에 따라서 카지노의 수입과 면세점의 수입 뭐 이런 것들이 결정됐다고 본다면, 2013년도부터는 중국 쪽 시장들이 밀려오면서 중국 관광객이 얼마나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수입이 결정됐습니다. 물론 일본이라는 나라하고 우리나라하고 환경은 뭐냐면, 지금 물론 원화 강세라는 부분을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죠. 예전에는 일본 애들이 싼 맛에 좀 올 수 있었던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환율 환경들이 걔네들이 좋았기 때문에요. 근데 이제 원화 강세가 되다 보니까 얘네들이 이제 예전에 똑같은 돈을 갖고 들어오기보다는 지금 굉장히 더 많은 돈을 지불을 해야 되는 것들 때문에 예전 같이 싸지는 않다는 얘기죠.
근데 이것도 있지만 또 우리나라하고 여러 가지 부딪히는 어떤 정치적 뭐 여러 가지 어떤 복합적인 문제들이 있으면서 일본 관광객이 좀 줄어들고 있고요. 지금은 대세는 중국 관광객이 카지노 쪽에 얼마나 오느냐에 따라서 카지노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흐름들.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카지노라는 회사를 분석하려고 한다면 중국, 그러니까 여행업 쪽에서 중국 관광객이 얼마나 밀려 들어오느냐라는 얘기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관광객들이 실질적으로 VIP급에 해당하느냐, 아니면 일반적인 지출을 하는 쪽에 포함되느냐, 그리고 과연 이들이 얼마만큼 쓰고 가느냐, 이런 것들이 결국 이 회사의 어떤 카지노 회사의 실적 분석을 하는 거고요. 뭐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는 카지노의 업황들을 분석하는 기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사실 그 파라다이스나 GKL 그리고 강원랜드 모두 실적 대비로 그렇게 고평가 영역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만 업황, 그러니까 하는 일 자체가 높은 프리미엄을 줄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은 아니라고 일단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현재까지의 카지노의 환경은 그렇다 치고요. 앞으로는 카지노가 좀 새로운 지금 성장 엔진을 좀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떤 소규모의 어떤 지역에 편중됐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지 못하고 있던 환경들에 비하면 이제부터는 대규모 대단지 조성을 통해서 카지노에 대한 공간을 완전히 확보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뭐 카지노 이외에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부가적인 어떤 지출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든다. 그래서 복합단지라는 얘기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GKL 같은 경우는 제주도 중문단지라고 하는데요. 제주도 서귀포시의 한쪽. 그래서 이게 예전에 무슨 영화죠? 무슨 드라마에서 나왔던 게 이병헌하고 이제 송혜교하고 나와서 그때 이제 중문 카지노 얘기가 좀 상당히 많이 나왔었죠. 근데 이제 그때 얘기했던 그 지역의 카지노를 이제 만드는 거고요. 일단 제주도 중문 복합 리조트 건설의 장기 플랜입니다. 그래서 이제 GKL은 제주도 쪽으로 내려가고 있고요. 뭐 뒷부분에서 다시 보여드리겠지만 영종도 같은 경우에 이제 파라다이스 시티라고 그래갖고 이제 인천국제공항을 중심으로 이제 파라다이스 시티를 만들고 있고요.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GKL 같은 경우는 제주도 중문단지. 자. 그래서 이제 제주도 중문단지가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쪽은 지금 이제 전체 면적은 50 밀방제곱미터, 이 정도의 크기로 제주도 그러니까 중문 골프장 면적 중에 일부를 좀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총 공사비는 지금 1조 7천억. 뭐 사실 엄청난 규모입니다. 엄청난 규모고, 그리고 이제 민간과 SPC 투자를 병행한다. 이제 SPC라는 건 이제 특수목적법인이라고 얘기를 해서요. 어떤 프로젝트가 있을 때 이게 투자 가치가 있으면 일시적으로 펀드가 조성돼 가지고요. 그 펀드에서 자금이 모아진 것 같고 그쪽에다 투자를 해서 거기서 이제 투자 이익이 나올 때 우선적으로 회수를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GKL이 뭐 얼마를 투자하고 SPC가 얼마 투자했다. 그러면 우선적으로 이익 금액이 생기면 비용을 처리하고 나머지 부분이 생기게 되면 우선적으로 SPC 원금을 회수를 시켜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1조 7천억 정도의 공사비를 투자를 해서 제주에 이제 복합단지를 지금 조성을 하는 거고 중문 관광단지. 그리고 이제 얘네들이 이제 중국인을 주로 이제 타겟으로 하는 거고요. 여기 이제 테마파크, 콘도, 쇼핑센터 등 고급 풀 빌라. 뭐 여기까지 해가지고 완전히 이제 제주도를 이제는 단순한 카지노가 아니라 여기 들어와서 완전히 이제 놀고 먹고 자고 뭐 카지노도 하고 완전히 그렇게 하면서 여기 와서 외국인들이 돈을 많이 쓰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여기를 완전히 이제 단지로 조성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GKL은 장기적인 어떤 플랜을 갖다가 제주도 복합단지 쪽으로 지금 만들었던 거고요. 또 하나의 지금 파라다이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제 영종도 복합 리조트라는 걸 지금 만드는데 지금 원래 이제 영종도 쪽은 이제 파라다이스만 지금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리포 앤 시저스. 그래갖고 얘네들이 이제 얼마 전에 한번 기사를 기억하실 겁니다. 이제 얘네들이 이제 이쪽에다가 얘네들도 이제 카지노 투자를 한다 그래서, 2013년 3월 18일 날 최종적으로 결정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9년간 2조 3천억 정도를 투자를 해서 여기다 카지노 복합 리조트 설립허가 하고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진행을 한다. 그리고 또 유니버셜 엔터테인먼트라는 회사가 현재 허가를 추가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파라다이스 단독 사업 기준으로는 얼마냐면 1조 9천억 정도를 투자를 해서 파라다이스 시티를 건설한다.
이제 그 인천공항 쪽이 있고요. 이제 이쪽이 이쪽이 이제 영종도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이제 그 인천 쪽으로 연결이 되는 이런 구조죠.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이제 그 바다가 이제 중간에 있고요. 자, 하여튼 이렇게 지금 구성돼서 이제 얘네들이 이제 이쪽에다가 파라다이시티. 결국은 이제 제주도 복합 리조트니 영종도 복합 리조트니 결국은 얘네들이 이렇게 그 대단위로 형성을 하면서 이제 완전히 그 마카오를 만드는 거죠. 마카오를 만들어서 이쪽에서 그 관광 특수들을 좀 누려보겠다는 얘기고, 사실 이제 영종도 가면은 별도로 이제 뭐 딴 거 할 거는 크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뭐 일부 주택 정도가 지금 들어가 있는 정도이고, 나머지는 거의 허허벌판인데,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영종도를 이제 하나의 섬을 이제 완전히 이제 그 이런 식으로 좀 만들겠다라는 장기 플랜입니다. 결국 영종도의 복합 리조트, 그리고 이제 제주도의 복합 리조트, 이런 게 되면은 카지노는 국내에서 또 빼놓을 수 없는 어떤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산업 기반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카지노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들은 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에 관련된 모든 내용들은 어디서 정리를 할 거냐면, 종목과 관련된 거는 대박플러스에서 정리를 해드리는 거고, 카지노의 전체적인 흐름들만 좀 정리를 해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여행업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행이라는 것은 크게 인바운드, 아웃바운드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 인바운드라는 건 결국 들어온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아웃바운드는 결국 이제 나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아웃바운드는 이제 내국인이 밖으로 나가는 거, 그리고 인바운드는 외국인이 국내로 들어오는 거. 그래서 이제 여행은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 이 두 개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그 국내 여행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국내 여행 쪽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요 정도가 이제 그 여행이라고 보는 거고, 여행 상품은 어떻게 기획이 되냐면, 결국은 이거는 뭐 호텔, 뭐 교통수단, 뭐 가이드, 뭐 쭉 있는 것들을 다 묶어서 가는 방법, 아니면 부분적으로 떼어서 상품을 만드는 방법, 뭐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여행에서는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국내 여행에서는 아웃바운드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거의 절대적인 매출, 그러니까 국내 여행사들 중에서 이제 그 인바운드 쪽이 강했던 것이 이제 그 전통적으로 보면은 이제 롯데 쪽, 그러니까 롯데관광 쪽이었는데, 사실 이제 롯데관광 같은 경우는 여행 업체로 분류하기 좀 어렵죠. 이제 부동산 개발 쪽으로 봐야 됩니다. 이제 롯데관광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롯데관광 개발이 이제 롯데그룹은 아니지만 그 결국 이제 특히나 일본 쪽, 일본인을 기반으로 한 인바운드 그 여행업이 주력을 이루었기 때문에 결국 이제 그 인바운드 쪽에서 좀 비교적 강점을 가졌던 것은 이제 롯데관광 쪽이라고 보는데, 현재 기준에서는 이제 아웃바운드 매출 비중이 거의 절대적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많이 알고 있는 게 이제 하나투어, 모드투어, 뭐 이런 회사들인데, 하나투어나 모드투어 같은 경우는 매출의 95%, 하나투어나 모드투어는 매출의 95%가 아웃바운드에서 형성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 같은 경우는 워낙 강세가 유리하겠죠. 워낙 강세가 유리하겠고, 워낙 약세가 되면은 하나투어나 모드투어는 여행업의 일반적인 흐름으로 보면은 그 수익 구조가 악화되는 그런 구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온라인 여행의 대표인 인터파크 같은 경우도 전체 매출의 92%가 아웃바운드입니다. 그래서 국내 여행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대형 여행사를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거의 절대적인 부분의 매출이 아웃바운드 중심의 매출 구조로 가져가고 있다라고 일단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요게 이제 그 여행업의 어떤 전반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여행업을 분석할 때는 워낙 강세가 유리할 거고요. 그리고 내국인이 밖으로 나가는 숫자를 집계하는 게 유리할 거고요.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숫자를 집계를 해서 실적을 맞추는 그런 구조보다는 내보내는 쪽의 어떤 구조. 그러니까 요즘 같은 경우에는 중국 쪽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인바운드 쪽의 사업을 좀 강화시켜야 되는데, 아마도 중국 쪽은 현지에서 직접 보내는 그런 구조. 그러니까 걔네들도 아웃바운드가 되겠죠. 중국 쪽도. 그쪽이 잡고 있기 때문에 그쪽의 것을 이쪽으로 뺏어오기가 지금 쉽지가 않은가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그 여행 쪽의 어떤 흐름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행 트렌드의 변화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상품의 구성을 어떻게 할 거냐. 개별 자유 여행이라는 거 하고 에어텔이라는 여행이 있습니다. 요거는 뒷부분에 설명할 겁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결국 어디까지 포함할 거냐.
아까 말씀드린 호텔, 항공, 기타 등등 여러 가지를 갖다가 어디까지 포함할 거냐에서 개별 자유여행이라는 게 분류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에어텔이라는 것은 항공과 호텔만 결합하고, 그러니까 항공권하고 호텔 쪽만 여행사를 통해서 결정을 하고 나머지 자기가 알아서 현지에 가서 직접 배낭을 메고 간다든지 어떤 이런 형태로 해서 이제 진행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FTT하고 그러니까 자유여행 쪽하고 에어텔의 비율이 2005년도에는 거의 43% 정도, 그러니까 50% 미만에 형성이 됐었다면 2010년도를 기준으로 이 전체적인 비율은 65%까지 확대되면서 결국은 여행 상품에서의 어떤 그런 비중들이 점점점 어떤 쪽에서 지금 가는 구조가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품 기획이 굉장히 다양화될 수 있는 온라인 여행사 입장에서는 이러한 부분의 비중 확대가 되는 부분이 매우 유리한 입장으로 좀 변화되고 있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나타나는 문제들이 좀 있어요. 먼저 상품부터 설명을 하고 세부적으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여행 상품 같은 경우는 항공, 호텔, 가이드, 현지 교통, 인솔자 그룹,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전통적인 여행 상품은 이쪽입니다. 항공, 호텔, 가이드, 현지교통, 인솔자 모두를 포함하는 것을 그룹 여행 상품이라고 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여행 상품이 이쪽에 해당하는 거고 개별 여행 상품은 그룹 상품에서 인솔자, 이쪽에 인솔자를 제외한 거고요. 그리고 에어텔은 항공과 호텔권만 갖는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그 문제가 발생되는 게 여행사가 이제 문제가 발생됐던 게 이제 2008년도 이전, 그리고 2008년도부터 2011년 사이, 그리고 2011년 이후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그건 여기서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08년 이전 단계, 그리고 08년부터 11년 4월까지, 그리고 이 이후. 여기서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 사실은 여행사의 수입 중에서 상당 부분이 발권 대행 수수료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거는 결국 뭐냐면 항공사에서 대신 항공권을 끊어주는 게 아니라 여행사에서 이거를 대신을 하면서 수수료를 받았던 구조죠. 그래서 예전에는 대표적으로 보면 저희가 좀 어렸을 때는 탑항공이라는 데가 있었는데 얘네들은 거의 여행업 중에서 발권 업무만 거의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발권만 가지고서 먹고 살았던 구조인데 자 2008년 이전까지는 발권 수수료가 9%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총 비행기 값이 뭐 100만 원이다. 그러면 얘네들은 이거 하나 발권해 주는데 결국은 이제 9만 원씩 받았다는 얘기겠죠. 티켓 하나 발권해 주는데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수익원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10명, 20명, 100명 이렇게 되면 이게 좀 상당히 컸던 거죠. 근데 얘네들이 이제 2008년도를 기점으로 가다가 이제는 요 사이에서는 구간이 얼마가 됐냐면 발권 수수료가 7%가 됐어요. 그래서 이때까지도 그냥 그럭저럭 괜찮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로가 된 겁니다. 0%가. 이게 발권을 해준다고 해서 대행 수수료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행사 업무에서 발권을 대신해줬던 거 해서 이 발권 수수료를 받았던 것이 11년도까지는 그래도 발권 수수료라고 하는 게 별도로 책정이 돼가지고 7% 내지는 9% 정도 수수료를 받았는데 이게 제로가 되니까 결국 여기에 의존하던 뭐 이런 애들은 먹고 살기 힘들 거고요. 그리고 여행사의 어떤 상품 기획에서 그 저가로 상품을 기획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될 때는 상당 부분의 여행사들이 타격을 입는 거죠. 이제는 여행사에서 주는 항공사에서 주는 수수료는 유일하게 뭐냐면 전체적으로 니네들 회사 하나가 얼마만큼 했을 때 그 이상 될 때 볼륨에 대한 수수료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큰 규모로 항공권을 판매하는 회사는 그래도 수수료를 좀 받겠지만 그렇지 못한 회사들은 거의 항공사에서 수수료를 받지 못하고 그냥 수수료 판매 대행만 하는 이런 쪽이다 보니까 그러면 호텔을 계약해줘서 여기서 받는 수수료, 항공을 통해서 받아내는 수수료, 그리고 뭐에서 받는 수수료, 뭐 이런 것들이 종합돼서 그 여행사의 수익이 되는데 이 부분 하나가 날아갔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2011년도 이후에 여행업이 상당히 좀 힘들었던 이유들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 좀 존재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상품 기획 단계에서 이런 부분이 있었다는 거, 그리고 이런 문제들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행사가 전체적인 규모가 이제 소규모다 보니까 얘네들이 그 소규모로 가니까 그 영향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 자체적으로 뭔가를 그 움직여가지고
그러니까 사실은 다른 나라 같은 경우 여행사하고 항공사하고의 어떤 규모 면에서 절대로 여행사가 작은 규모가 아니에요. 작은 규모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얘네들 같은 경우는 절대적인 규모가 작다 보니까 여행사의 통제를 받아야 그러니까 항공사의 통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항공권에 대한 발권에 대한 어떤 영향력도 없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행사들이 자체적으로 뭔가 항공사하고 어떤 협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카드들도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행사의 환경들이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서 결국 이런 부분들이 없어졌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지금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 그겁니다. 자, 2008년도까지는 발권 수수료라는 부분에서 2008년도까지는 9% 정도의 수수료를 받았다는 거죠. 근데 11년도까지는 7%의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11년 이후가 되니까 0%가 된 거죠. 0%가 되다 보니까 여행사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수익 구조 안에서 보니까 발권 수수료라는 부분이 완전히 없어져 버리니까 중소형 여행사 입장에서는 상당한 타격을 지금 입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항공사 입장에서는 이제 도입하는 것이 개별 발권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법은 이제 도입을 안 하고 있고 볼륨 인센티브를 적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매출 규모가 절대적으로 큰 업체들, 지금 이제 우리나라 여행사에서 이제 대부분 이제 판이 좀 갈린 게 이제 몇몇 개의 여행사가 있었지만은 여행 업종 자체가 지금 굉장히 이제 저가로 지금 자꾸 떨어지게 되고 경쟁이 심화되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살아남은 여행사들이 지금 그다지 많지 않고요. 대부분의 여행사들은 규모가 굉장히 소규모입니다. 그나마 이제 소규모에서 그래도 규모를 좀 갖고 있는 것이 하나투어하고 모두투어,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인터넷상에서 직접 이제 하는 인터파크 같은 거, 요 정도를 제외하고 사실 이제 전통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었던 여행사들은 지금 많이 거의 없어지거나 축소되거나 아니면 뭐 다른 쪽으로 좀 돌아가거나 뭐 이런 식의 상태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항공사는 이제는 볼륨 인센티브를 적용을 해서 매출 규모가 아주 큰데 매출 규모를 확대를 해라. 니네들이 많이 팔아와라. 많이 팔아오면 인센티브를 줄게. 건당 몇 프로다 아니면 뭐가 몇 프로다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매출 규모 확대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두 투어나 하나 투어 그리고 인터파크 정도는 유리하겠지만 나머지 업체들은 여행사에 대한 전반적인 환경들이 좀 안 좋아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타격을 입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행 쪽에서 이제 또 중요하게 좀 봐야 될 부분들이 좀 하나 있는 게요. 지금 이쪽 부분입니다. 여행사는 지금 이제는 여행사들이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되냐? 여행사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저가 설계 능력을 갖춰야 된다. 저가 상품 설계 능력을 가져야 된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여행을 보내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미국으로 보낸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항공이라는 게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호텔이라는 게 들어가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지 가이드가 붙어야 되고, 그리고 현지의 교통수단이 붙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여기다가 이제 인솔자가 붙어야 되고요. 자, 요런 전체적인 그림 안에서, 똑같은 지역을 보낸다고 해도, 규모의 경제가 적용되는, 데가 있고요. 규모의 경제가 적용 안 되는 데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100개 파는 데하고 10개 파는 데하고 똑같은 단가를 뽑아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여행사들은 뭐에 지금 이제 전력을 다해야 되냐면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가 상품 설계 능력을 보유해야 된다. 똑같은 상태에서도 남들보다 싸게 항공권을 만들어내야 된다. 라고 해서 이제 나온 구조가 이제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항공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항공사, 호텔, 관광지, 교통수단. 얘네들은, 도매 여행사에게 이제 대량 구매를 해야 되는 거죠. 여기 도매 여행사 같은 경우는 항공사, 호텔, 관광지, 교통수단에 대량 구매라는 걸 해야 돼요. 대량 구매를 하면 얘네들이 단가를 떨어뜨려 주겠죠. 그래서 단가를 떨어뜨리면 얘네들이 저가로 제공을 해줍니다. 대량 구매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도매 여행사의 저가 설계 능력이죠. 저가 설계 능력을 갖춰야지만. 그래서 도매 여행사는 결국 저가 설계 능력이라는 것은 대량 구매를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비수기 때하고 성수기 때 물건을 좀 잡아놓고요. 그리고 나서 얘네들이 이걸 가지고서 소매 여행사에다가 판매를 해야 되는데, 소매 여행사는 얘네들한테 이제 사전에 예약을 해야 됩니다.
예약을 하면은 얘네들이 예약건과 여러 가지를 기반으로 해서 얘네들은 여기다가 대량 구매를 하는 거고요. 그럼 도매형사는 이렇게 해서 단가를 떨어뜨린 상태에서 얘네들한테 차액에 대한 부분을 수수료를 지급을 하는 거죠. 수수료를 지급하는 구조가 되는 거고요. 고객들이 결국은 이제 소매행사 역시도 구조는 뭐냐면 고객이 예약 및 상담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고객이 예약 상담을 통해서 소매행사가 도매행사에 예약을 하면 도매행사는 이거를 전체적으로 집계를 해서 대량 구매를 하고 어떻게 보면 도매행사가 소매행사나 이런 것들을 잘 통제를 해야지만이 많은 고객을 확보해서 많은 예약을 받아서 대량 구매를 신청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얘네들은 저가로 구매를 저가로 해주고 그리고 얘네들은 여기다 수수료를 지급하고 소매행사는 여기서 남는 차익을 고객한테 요청을 해가지고 상품을 가입시키는 이런 구조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여행사의 그 어떤 그 실질적인 승부는 뭐에 결정되냐면 저가 상품 설계 능력에 달려 있다고 보는데 그렇기 때문에 나왔던 게 뭐냐면 호텔앤에어닷컴이라는 게 형성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뭐 하는 회사냐면 모두 투어하고 하나 투어하고 공동으로 돈을 들여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왜 이걸 만들었냐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가 설계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모두 투어 단독으로 구매하는 거하고 하나 투어 단독으로 구매하는 거는 결국에서는 뭐냐면 얘네들은 얘네들 볼륨에 맞춰서밖에 구매를 못하는 거죠. 근데 얘네들이 합쳐서 이걸 자체를 같이 구매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공권하고 호텔 뭐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이거죠. 뭐 항공하고 호텔 쪽의 비용을 얼마나 떨어뜨릴 수 있느냐가 상품 설계 능력이 거의 절대적인 건데 얘네들이 두 개가 합쳐서 그러니까 모두 투어가 100개 팔고 얘네들이 100개 파는 거를 두 개를 200개를 갖고서 결섭을 하게 되면 단가를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저가 상품 설계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되면 구매력이 형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매력이 형성되면 대량 구매를 통해서 단가를 떨어뜨리는 작업들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호텔앤에어닷컴이라는 게 형성되고요. 그리고 이제 얘네들은 지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래서 이제 호텔앤에어닷컴에서는 어쨌든 간에 구매를 해야 되는 거죠. 구매를 합니다. 구매를 하는데 이제 구매를 해서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이게 다 팔리면 아무 문제가 안 되겠죠? 근데 다 안 팔릴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여기서 구매해 놓은 이 물건들은 또 모두 투어가 50%를 인수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 투어가 인수를 해야 됩니다. 단가를 떨어뜨리는 건 좋은데 만약에 잘못해서 이게 잘못돼가지고 이 물량이 안 팔려서 재고로 쌓아두게 된다면 오히려 이거는 거꾸로 돌아가는 부메랑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큰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쨌든 간에 구매해 놓은 걸 갖고 하여튼간 알아서 모두 투어에서 50% 소화하는 거고요. 알아서 하나 투어에서 50% 소화하는 구조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장점도 있지만 분명히 단점도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구조로 지금 상품을 해서 얘네들의 목적은 뭐냐? 결국 목적은 얘네들이 가려고 하는 목표는 결국은 항공권이나 호텔에 대한 가격을 단가를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떨어뜨리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떨어뜨려서 얘네들이 유리한 가격을 형성해서 국내 상품을 저가로 개발을 하겠다. 이런 거고 이제 얘네들이 이제 이게 설립된 게 이제 항공권하고 호텔만 지금 구매력을 갖는 게 아니고 뭔가 또 계속적인 신상품들을 계속 개발을 하겠죠. 신상품들을 계속적으로 개발을 할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계속 모두 투어하고 하나 투어가 합쳐서 얘네들이 할 수 있는 모든 힘들을 모아서 결국은 저가로 구매를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가지고 계속적으로 또 얘네들이 5대5로 나눠서 물량을 소화해내고 그럼 얘네들 또 내부적으로 그 소매 업체들한테 또 줘서 그만큼 물량을 소화시켜가고 뭐 이런 구조로 전체적인 그림들을 좀 그려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뭐를 좀 얘기를 좀 드렸냐면 전체적인 사항들을 앞부분에서 제일 먼저 설명드렸던 게 오늘은 카지노 여행 레저라는 걸 갖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카지노 여행 레저라는 걸 갖고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 이제 보니까 카지노하고 여행은 분리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어떻게 보면은 여행 쪽, 어떻게 보면 여기서 또 하나 묶어야 될 게 면세도 묶어야 돼요.
면세점 같은 경우에도 여행과 카지노와 면세점이 어떤 같은 고객층에 의해서 형성되는 거기 때문에 여행을 통해서 많이 들어온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외국 관광객이 들어와서 결국 이들이 카지노에도 가고 면세점에도 가고 그리고 뭐 이제 다른 것들도 하고 뭐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따지면 이제 그 여러 가지 일들이 좀 진행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카지노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대부분의 어떤 상황들은 실적에 웬만큼 묻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카지노가 더 이상 성장 못하냐? 라고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GKL 같은 경우는 제주에 복합단지를 지금 조성을 하고 있다. 그리고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어디에 조성을 하고 있냐면 영종도에다 조성을 하고 있겠다. 그러니까 영종도 쪽의 복합단지와 제주도 카지노 쪽의 그 복합단지가 조성이 됐으면 앞으로 이 회사의 어떤 주가평가는 재평가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제 여행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또 뭐를 얘기를 드렸냐면 여행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의 상황은 대부분 여행사들이 굉장히 불리한 여건에 놓여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호텔들이 훨씬 크고요, 항공사가 훨씬 크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여행사 단독으로 호텔과 항공사를 감당하기 힘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국내 여행사 중에서는 모두투어, 하나투어 같은 데가 두 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호텔앤에어닷컴이라는 회사를 설립을 해서 공통 기반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같이 구매력을 통해서 상품을 저가로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려고 하는 준비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전체적인 상품에 대한 단가를 떨어뜨려서 이들의 이익을 올린다. 결국은 저가로 상품을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고 한다면 그만큼 소비자들한테 가격을 떨어뜨려 줄 수 있는 요소도 있지만 그들이 가져갈 수 있는 이익의 폭도 늘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호텔이 취했던 폭리를 갖다가 일정 부분은 여행사가 뺏어올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제한된 어떤 자원 안에서 우리가 이제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떻게 갈 것 같냐, 뭐 이런 얘기를 좀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중요한 포인트들을 가지고서 결국은 여행업종을 따로 분석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관련 종목들을 따로 분석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박플러스 쪽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할 거냐면 카지노 관련 종목 그래서 현재의 상황 어떻고 내용은 어떻고 미래는 이렇게 바뀔 거니까 뭐 어떻게 될 거다. 그리고 여행 쪽은 또 뭐 모두투어, 하나투어, 뭐 아까 말씀드린 뭐 인터파크 뭐 이런 것들을 또 가지고서 여행업에 대한 분석을 좀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레저 쪽에서는 일부 좀 건들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렌터카 쪽 하고요. 그리고 이제 자전거 뭐 이쪽에 관련된 종목들을 좀 분석을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본격적인 휴가철이고 그리고 이제 아마 이쪽이 이제 실적이 집중되는 시기입니다. 거의 이제 3분기 정도가 여행, 카지노 이런 쪽에 실적이 집중되는 시기고 내조 쪽 관련 쪽도 이쪽이 좀 집중되는 시기라고 일단 본다고 한다면 중장기적으로 엄청난 성장성을 갖고 있기보다는 요번 사이클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면서 요번에 어떤 회전을 통해서 어떤 그 초과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들이 존재할 걸로 일단 보여집니다. 그래서 대박 플러스 쪽에서는 나머지 관련 종목에 대한 분석을 하고요. 오늘 여기서는 이론적인 내용들은 이 정도에서 마감을 하고 저는 대박 플러스 관련 종목을 다시 준비하고 오늘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를 갖고 수익을 말하다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여기서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